저는 지금 대한민국 어느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퇴근 후엔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국경경비대 군관이었습니다. 함경북도 두만강 철책선, 그곳에서 저는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어느 추운 밤, 저는 제가 지키던 바로 그 국경을 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건널 때 제 뒤에서는 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쏜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반역자구나. 조국을 배신한 군인이 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게 대체 뭐였을까? 총소리가 얼음판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제 인생은 그렇게 끝났고 탈북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 힘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왜 조국을 지키는 군인에서 조국을 버린 탈북자가 되었는지 그 사흘 동안의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군인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20살이 되던 해에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영광이었으니까요.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군님을 모시는 군인이 되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셨죠. 군 복무 3년째 되던 해 저는 국경경비대로 배치받았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이 내려다보이는 최전방 초소였습니다. 상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이제 조국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어.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나팔이 울리면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외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강냉이 밥에 소금국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한 달에 열흘은 굶어야 했습니다. 초소 안에는 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얇은 군복 하나로 버텨야 했죠. 동료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군의관은 주사 한 대 놔주고는 혁명 정신으로 이겨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사인은 공식적으로 순직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은 것이라는 걸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혁명가의 길이다. 조국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온성군 인민학교에서 일하는 박수진 동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배급소 앞에서 마주쳤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저는 행복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제 미래를 그렸습니다. 제대 후에는 당에 들어가 출세할 수 있을 거라고, 아내와 함께 평양에 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환상이었습니다. 현실은 곧 저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초소 근무를 서던 중에 강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한 남자가 두만강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초소 3번 탈북 시도자 발견. 지시 바랍니다. 상급 지휘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사살하라. 생포는 필요 없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훈련 때 관역을 맞춰본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여자 한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쏴라. 왜 안 쏘는가? 무전기에서 상급자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저는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가족이었습니다. 제 동생 나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업은 빼빼 마른 부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늘을 향해 한 발을 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가족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혹독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상급 지휘관은 제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반동놈, 조국을 배신하는 탈북자들을 놓쳐주다니. 너도 탈북할 작정이냐? 저는 영창에 일주일간 갇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저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해야 했던 일은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후 저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거부했을 뿐이었고 그 대가로 이제 당에서 찍힌 몸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수진의 외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나쁜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진을 교원 자리에서 해임하려 했고 저 역시 군에서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내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제의 적으로 낙인 찍혔고 언젠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금지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각성 이후 저는 매일 밤 국경 철책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탈북은 일반 주민의 탈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부모님, 동생들 모두가 연좌제로 처벌받게 됩니다. 2017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수진이 학교에서 완전히 해임되었습니다. 출신 성분 문제 때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보이부에서 우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이부 요원이 우리 집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동무처가의 남한 연결 고리를 상세히 조사하겠소. 협조하시오. 그날 밤 수지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죽는 건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죽을 각오로 이곳을 벗어나자.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탈출 시기를 정했습니다. 겨울이 최적기였습니다. 두만강이 얼어붙으면 도보를 건널 수 있고 야간 시간이 길어 은폐하기 좋았습니다. 12월 중순을 목표로 했습니다. 둘째, 탈출 경로를 짰습니다. 국경경비대 군관으로서 저는 경비 취약 구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소 사이의 사각지대, 경비병 교대 시간, 지뢰밭 위치까지 모두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구역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지키던 바로 그곳이 제 탈출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중국 쪽 연결 고리를 찾았습니다. 부대 안에 친한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체제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강을 건넌다면 중국 쪽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을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중국 연변의 조선족 집 주소였습니다. 내 먼 친척이요. 하지만 절대 내 이름은 대지 마시오. 넷째, 돈을 모았습니다. 군인 월급은 형편없었지만 저는 부대 내에서 담배를 몰래 거래해 돈을 모았습니다. 북한 돈으로는 쓸모가 없었기에 중국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암시장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았습니다. 몇 달간 모은 돈은 중국 돈으로 200위안, 약 3만원 정도였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알리면 부모님도 처벌받을 것이고 말리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생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가족들의 얼굴을 가슴에 새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나야 해. 강을 건너야 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요. 죽어도 함께 죽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12월 15일. 제 근무 당직일이었습니다. 운명의 날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군복을 입고 초소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초소 뒤편 야산으로 오기로 약속했죠. 오후 6시 저는 당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은 밤 11시.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교대 시간에는 약 15분간 경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15분 안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오늘 밤 나는 조국을 버리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초소 뒤편으로 몰래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작은 포다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알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밤 11시 정각 교대 신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이끌고 철책선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지키던 바로 그 구역이었습니다. 지뢰밭을 피해 안전한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생과 살을 가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철책선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철선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저는 수진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따랐습니다. 군복이 철조망에 걸려 찢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었습니다. 12월의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음 밑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제 허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그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소의 불빛이 우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교대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입니다. 제 동료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김민수 동무, 정신 차려. 돌아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을 더 꽉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지만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로 날아왔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어나요. 조금만 더. 저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총성은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둑을 기어올랐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계속 기어올랐습니다. 강둑 위에 올라섰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의 초소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총성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사정거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군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군인 김민수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서 약 10리를 걸었을 때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동료가 준 주소를 찾아 조선족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차림을 보자마자 그녀는 알아챘습니다. 탈북자로구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와. 밖에서 보면 안 돼. 그날 밤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요즘 중국 공안 단속이 심해. 탈북자 잡으면 북한으로 바로 보내버려. 여기도 오래 있으면 안 돼.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숨어 있어. 그 다음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 숨어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지냈습니다. 한 중국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지? 나 따라오면 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돈 내야 돼. 그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돈으로 10,000위안. 우리가 가진 돈의 50배였습니다. 돈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게 200위안뿐입니다.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꿈도 꾸지 마. 나한테 팔려갈래? 여자는 시골 총각한테 팔 수 있어. 그는 수진을 흘겨봤습니다. 저는 수진을 제 뒤로 숨겼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가 중재했습니다. 일단 연길까지는 내가 돈을 보태줄게. 거기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에서 1,000위안을 꺼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야간 버스를 타고 연길로 향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들고 중국인 행세를 하며 발각될까 두려워 떨면서 말입니다. 버스 안에서 수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언제쯤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감옥이 조금 더 넓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4달간 도피 생활.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길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경찰 검문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경찰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흘겨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앞에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저 문 안으로 들어가. 그럼 한국 갈 수 있어. 우리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송환되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를 믿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고 잠시 후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청진에서 방콕까지 12,000km. 5달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2018년 4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5달,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정부 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는 군인 출신이었기에 더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 격리된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받았습니다. 왜 탈북했는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경로로 왔는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교육 중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북한 군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지만 남한에서는 최저 생계비였습니다. 수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도 많은 단어가 달랐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배달 앱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가끔 제 억양을 듣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주말에 영화관에 갈 수 있다는 것,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밤에 수진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을 때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저 멀리 북쪽에 두만강이 있지. 우리가 목숨 걸고 건넌 그 강.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요. 지금 제 꿈은 작습니다.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낳아 자유로운 나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충성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조국과 가족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저처럼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